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청춘 실현 극복 방송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11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홍일점이네요. 상당히 이 주목받는, 뭐 저 두 분은 주목하지 않으시지만 저 혼자 그런 시선을 느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되시죠, 성함이? 저는 남이입니다. 남이. 네. 그 저는 청남이가 아니죠? 네, 저는 경남이고요. 네. 이름이 경남이어서 오늘 11 이름 남이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것에 따라서 일일이 될지 고정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나갔을 때 자리를 꿰차는 거니까. 지라프를 한번 제쳐보도록 한번 지라프보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그간은 방송 좀 들어보셨나요? 그간에요. 네, 저 매주 듣진 않고 제가 듣고 싶은 주제만 좀 관심 있는 주제만 좀 들었거든요. 시사 이슈 위주로. 그래서 사드랑 별에서 온 그네, 그다음에 저번 주 거 사상의 자유 이렇게 좋네요. 기억에 나네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앞두고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가고요. 네. 지라프보다 정확한 발음과 멋진 톤으로 지라프를 뛰어넘는 11대타 DJ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뭐 네. 강연, 책 왜? 네, 맨날 그 얘기하면서 이제 식상하시죠? 아니요, 식상이 아니라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새로운 소식. 제가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네. 이제 많은 사색을 좀 했고 또 박근혜 정권이 워낙 위기이다 보니까 뭔가 또 색깔론을 쓰지 않을까, 색깔 조작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목침? 목함질을. 목함질이에요? 그게 또 터져가지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쵸. 점점 이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조작하는 게. 근데 뭐 어쨌든 그런 것도 이제 국민들한테 조금 효력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사람들이 조금은 대놓고선 뭐 아니다 하면 이제 몰리니까 네네. 정보로 몰리니까 그렇게 못해도 속으로는 이제 의심의 씨앗. 거의 이제 의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기가 절묘하잖아요. 그쵸. 위기에 너무 몰렸을 때마다 너무 잘 터져주니까 이런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좀 있는 것 같은데 10시간 운전하고 오셨다고. 그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가 뭐 14일을 임시공휴일. 정하고 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했잖아요. 오, 내일 다 공짜거든요. 어머, 가지 못한 게 한숨.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차가 지금 길거리에 어마어마한 차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그래도 옛날에는 막혀도 네. 차를 운전하면서 사람이 걸어가면 네네. 앞서가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막히면. 근데 차가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니까 한강대교 끝에쯤 갈 때는 차가 이겨요. 근데 오늘은 옆에 지나간 사람 내가 계속 내기를 하듯이 봤는데 없어요. 먼저 간 거야. 진짜 그냥 차가 정체였구나. 사람보다 더 늦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할 수 없이 제가 지각을 한 겁니다. 그럼 그런 정도의 심한 정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생님의 지각의 편과 2주간의 근황을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좀 나미는 네네네. 저는 2주 동안 저도 그 지라프 친구와 같이 극단에 있거든요. 극단 끼를 같이 공연이 끝나고 갑자기 너무 외로워져가지고 갑자기 매일매일 준비하던 공연이 끝나니까 너무 외로워져서 혼자 쇼핑하러 다니고 혼자 영화 보러 다니고 막 했는데도 이게 외로움이 안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알아요? 혼자 하니까. 혼자 하니까.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지금도 계속 외롭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불쌍한 청년에게. 이게 혼자 있다고 해서 꼭 외로운 게 아니고요. 네. 이미 외로운 거예요. 이미 외롭기 때문에 이제 혼자 있으면 그게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 외로움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관계에서 단절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외로움이 체질화돼서 젊은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이제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같이 있어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건강한 관계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극복될 수 있고 또 과거에 있었던 어떤 그 외로움을 유발시켰던 공허함이라든가 허전함이라든가 관계의 결핍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럼 맞습니다. 오늘 청춘 실현 극복 방송과 함께 조금은 외로움이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뭐 저도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최근에 좀 저의 마음을 옥죄고 있던 게 좀 사라져가지고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요새 좀 기뻐요. 사실 어제부터 기뻐졌어요. 그 전까지 많이 힘들었는데 왜 기쁘셨나요? 저를 옥죄는 문제가 좀 사라졌어요. 뭔가 손해가 있긴 한데 그래도 차악이어서 최악은 아니라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휴일을 따내서 기쁘신 거예요? 아 그리고 오늘 딱 들어가서 당당하게 내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싶었는데 되게 비굴하게 손 부비적대면서 내일 비굴하게 투쟁해가지고 내일 쉽니다. 비굴하게 진짜 아까는 완전 싸웠다는 듯이. 원래 영웅담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좀 방송 방향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개인 이런 고민 방송들은 좀 사연이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번에 선생님과 얘기했었던 게 뭐 인물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제가 하자는 게 아니고 그 이제 여기 제작하시는 분들이 제작자분. 이제 인물 분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인물 분석을 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위주로 좀 네.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 누구를 먼저 할 것이냐는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고 토론을 해서 네네. 뭐 인물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일단 책을 읽고 오셔야 되겠죠. 네. 우선 책을 읽어야 되니까 당장은 시작은 하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근데 제가 지금 선생님 책을 열심히 읽고 있는데 예. 좀 더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나미님 이거 재밌을 건지 한번 들어봐요. 네. 정조가 네. 아버지가 사도시다잖아요. 네네. 너무 비극적이게 죽었잖아요. 네. 근데 정조는 성군이잖아요. 어떻게 그가 성군이 될 수 있었는지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겠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다시 컷! 너무 재밌겠죠?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맞아요. 기대돼요. 그런 방송을 곧 하니까 커밍순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사 이슈. 여기 이슈. 잘하네요. 연습 여러 번 했어요. 너무 여기 이슈 계속 이래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슈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광복 70돌 기념 친일 아직 청산되지 않은 역사를 주제로 사회를 바라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사회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의 거의 8할 9할이 친일파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친일파가 아주 그냥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당당함이 최근 들어서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크게 한 두 인물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김무성 씨죠. 저희 방송에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데 미군을 업어주는 것도 모자라 미국에 가서 큰절을 하고 그러면서 암살을 보면서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근데 아버지는 친일파고 근데 이 친일파를 독립운동가로 둔갑시키고 있고 이거 좀 자아 분열이 일어난 건가요? 아니면 대통령 하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건가요? 저는 이 사람을 도저히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무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최근 김무성의 행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냥 약간 골빈 사람. 그쵸. 그냥 골빈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눈치가 빠르다. 고른비였는데. 그러니까 골비고 눈치 빠르면 딱 김무성 스타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움직임이. 그리고 내면 깊이로 들어가면 물론 이제 굉장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겠죠. 그쵸. 아버지가 친일파였기 때문에. 아버지가 친일파인 게 이 사람에게 어떤 상처로 좀 작용을 했을까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살인자다. 뭐 그럴 때 자식들이 어떨까요, 마음이? 편치 않죠. 네, 편치 부끄러움도 않죠. 있고. 네, 부끄러움. 일단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고 네. 부끄럽고 그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증오나 분노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감정이 있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살인자인데 나를 죽인 건 아니잖아요. 네. 나를 죽인 건 아니지만 아버지에 대한 이런 이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아버지 사회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잘못한 게 아니고 세상에 해를 끼쳤잖아요. 네, 네. 사회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자식들이 갖는 태도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양분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아버지가 살인자인 것을 무척 미안하게 생각하고 사회에 이제 해를 끼쳤으니까 미안함. 반성하고 네. 뭐 이제 자식이 저지른 죄는 아니지만 네네.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를 어떻게든 뭐랄까 사죄를 대신한다든가 네. 아니면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서 아버지가 저지른 이 죄를 내가 씻겠다라든가 네. 하는 식의 이런 어떤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이제 하나의 부류고 한 가지 선택지고 왜곡, 또 한 가지는 합리화죠. 합리화. 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가 아니다 실제로는 죽일 만한 사람을 죽인 거였다. 내지는 뭐 이제 모든 인간은 다 살인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실행을 했을 뿐이다. 네. 등등의 궤변을 통해서 이걸 합리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증오 혐오스럽고 미운 아버지를 네.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이제 합리화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고 비굴하게 아까처럼 이렇게 비비면서 자랐다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그런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비판하겠어요? 그쵸.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그 아버지의 이제 힘에 눌려서 공포에 질려서 자라다 보니까 이럴 땐 또 합리화의 기제를 써서 합리화를 하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의원은 아빠가 친일해서 미안하다라는 공식 사과를 했잖아요. 그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에 반해 김무성 씨는 아버지가 황근을 위해 위문 편지를 써야 된다라는 아주 상당히 친일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간한 책에 따르면 이 아버지를 엄청난 독립운동가처럼 좀 미화시키는 행동을 좀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김무성이는 합리화를 선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친일파들의 자식들이 보면은 그래요. 이제 과거에도 보면 아버지가 친일파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반성하고 사죄하면서 자기는 이제 잘 살려고 네.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또 있고. 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신건강이 좋아요. 어. 왜냐하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사실 아버지의 친일은 자기 죄는 아니거든요. 그쵸. 뭐 자기 죄는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내 죄는 아니니까 난 몰라 이럴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한데 부담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사람들은 그 반성을 통해서 이제 이 문제를 정리하고 극복을 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은 회복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를 합리화하거나 미화하는 경우에는 정신 건강이 전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날이 갈수록 정신 건강이 더 나빠질 거라고 예상해야 되겠죠. 그쵸. 그니까 이렇게 골빈 행동을 하고 계신 거겠죠. 좀 어떻게 남이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그냥 사대주의자로만 생각을 했지 이게 또 어린 시절의 상처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해봤고 정신 건강 이렇게 안 좋은 건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신 건강도 안 좋고 합리화의 폐해지 않나 자기 합리화의 폐해지 않나 큰 문제인 것 싶어요. 같네요. 솔직히 조금 더 말씀드리면 네. 이 아버지가 친일을 했다, 뭐 나쁜 짓을 했다에 네. 대해서 반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네. 그래도 이 사람이 어릴 때 기본적으로 건강한 양육을 받았다 어느 정도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네요. 그 어머니가 그걸 해줬던 아니면 이 아버지가 그래도 약간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사죄를 하고 그것을 뭐 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아니면 최소한 아들을 사랑하는 수는 있는 어느 정도 그런 아버지였던 기본으로 어릴 때 어느 정도 힘은 준 거예요. 아버지의 죄를 이렇게 아버지의 이제 잘못과 단절할 수 있는 힘을 준 거 아니에요 자식들한테. 네네. 근데 사실 이제 합리화하는 이런 친구들은 그런 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 어머니의 강력한 지원도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아버지를 끊고 나올 힘을 못 줬을 테니까. 네. 그다음에 뭐 그 아버지도 반성을 절대 안 하는 인간이었을 테고 또 전혀 아들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뭐가 생기냐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라면서 조금씩 자기가 사랑을 받으면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또 뭐가 생기냐면 양심이 생겨요. 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네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근데 만약에 이 친일파의 자식들이 아버지든 아니면 어머니든 둘 중에 한 명한테라도 제대로 된 사랑을 어느 정도 받았다면 양심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렇게 골빈 짓을 못 해요. 그러네요. 네. 지금 양심에 자꾸 찔리기 때문에. 근데 그거 자체의 형성이 정상적으로 안 될 정도로 어린 시절이 안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
친일파의 자식들 중에서 계속 부모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친일파의 후손들은 아주 극악한 친일파의 자손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될 것 같고요. 이 극악한 친일파의 자손인 김무성 씨가 아주 극악한 사대주의자로서 행동하고 있는데 더 충격적인 거는요. 별에서 온 분의 동생 이야기예요. 맞아요. 이거 너무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한 어록이 아주 주옥인지 족인지 발음을 잘해야겠지만 그 어록이 있는데 우리 나미가 그 어록을 좀 읽어주겠어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주먹 꽉 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안부 여사님들을 더 잘 챙기지 않고 자꾸 일본만 타박하는 뉴스만 나간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계속 읽을까요? 네, 너무 괜찮아요. 많은데. 참아봐요. 네. 천황폐하께서 이미 사과했는데 또 사과하라는 건 국가적으로 창피한 노릇이다. 일본 총리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데 한국인이 반발하는 것은 내정 간섭이라면서 혈손이 어떻게 부모를 자신의 선조를 참배하지 않겠느냐. 설마니 아베 총리께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시면서 앞으로 또 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참배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타박하며 사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우회적으로 부당하다는 생각으로 얘기를 했다. 일본은 역대 총리와 천황폐하가 계속된 사과를 했는데도 자꾸 사과를 요청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창피한 일이다. 사과했나요? 역대 총리들이 모두. 네, 계속 읽을게요. 아버지 시대에 화해한다고 했는데 다음 때에 계속 얘기하는 것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국익에 피해를 주는 것이다. 박근영 씨는 또 한일 군사동맹을 주장하면서 잘 돼가는 일에 찬물 끼얹은 사람들 있지 않나 일본과 한국의 군사동맹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면서 지혜로운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우리는 친일 친미를 해야지 친북을 하는 것은 국가를 배반하는 이적 행위라면서 저는 친일 친미를 해서 조국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 그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근해 화법이 정말 핫한 이슈였다면 이제는 근령 어록이 정말 핫 이슈인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국가적으로 우리가 창피하네요. 이런 사람이 어쨌든 대통령 동생이라고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인지 걸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침 뱉듯이 내뱉다는 게 이것도 정말 뭐 박근혜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불행했다는 건 너무 잘 아는 사실인데 이 사람도 그 같은 어린 시절을 보낸 거라서 형제들이 다 안 좋죠, 사실은. 그쵸. 그 박지만 박지만도- 씨는 마약 중독으로 네, 마약 한동안 중독이죠. 유명했었죠. 네. 폐인 상태까지 갔었죠. 네네네. 그래서 그걸 이제 극우 보수 세력이 데려다가 네. 치료도 강제로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해서 지금 겨우 이제 뭐랄까요, 사회생활 한다 그럴까요? 근데 뭐 안 도와줬으면 못할 사람이었다고 봐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마찬가지로 극우 보수 세력이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네네. 뭐 대통령은커녕 미장원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박근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자매, 이 박정희 대통령의 세 자식들이 다 상태가 안 좋은 건 분명하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이제 이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가 잘못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방송 때도 자주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사람. 부모가 우리 부모는 나한테 이런 걸 잘해줬지만 이거 못했다라든가, 우리 부모는 이런 점은 훌륭하지만 이런 점은 참 문제가 있다라든가, 이렇게 공정하게 부모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과 부모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데도 다 잘했다고 얘기하고, 네. 또 잘한 점도 있지만 못한 점도 있는데 그 못한 점을 얘기하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미워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가 정신건강에 힘이 나쁘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뿌리를 간단하게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그 전자의 사람들이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행동해도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 했었죠. 네네. 부모가 사랑을 주면 그런 확신이 생겨요. 내가 부모의 잘못을 지적하고 부모한테 문제점을 제기해도 우리 부모님은 그거 가지고 나를 버리거나 이럴 분들이 아니야 라는 이런 확신이 생기면 그런 용감성이 나와요. 근데 어릴 때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부모가 날 버릴 수 있다. 사랑을 못 받으면. 그러면 부모한테 지적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소심해지. 그래가지고 이미 어릴 때 그게 많이 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즉 부모 사랑 아니라도 한쪽 사랑이라도 받았다든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이라도 받았다든가 네. 아니면 삼촌의 사랑이라도 받으면 네. 덤벼요. 부모한테 잘못한 거는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대체로 복정적이고 굴종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모를 미워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 남매가 그런 어떤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유경수 여사가 어느 정도는 그걸 받침해 줄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돌아가셨죠, 네,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돌아가신 과정 자체가 참 사실은 미스테리예요. 네. 뭐 공식적으로는 또 문세광이라는 어떤 네. 북쪽의 공작원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은 북이 그것도 죽일 이유는 없었죠, 사실. 그것도 미궁이죠. 옛날에 신동아에도 특집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네네. 이 사연은 이게 정말로 북쪽에서 한 거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끔찍한 비유지만 그게 북에서 한 게 아니었다면, 어떤 것도 만약에 정권의 자작극이라 가능성이 그러면 있다면, 아빠가 죽인 거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어떨 것 같아, 정신 상태가. 정말 이건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약을 안 먹고 과연 버틸 수 네, 있을까요? 저는 그렇죠. 박지만 씨가 정상이었을 것 같아요. 마약을 먹었던 게. 견디기 힘들죠. 근데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그 증거가 포착되진 않아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엄마를 누가 죽였을까에 대한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자녀 자체가 그 상태에서 그 충격을 해결을 못한 상태이다 보니 너무 심각하게 좀 망가진 거 아니냐, 정신적으로.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어머니의 복수를 하길 바랍니다, 세 자매가. 그런데 그냥 어머니를 복수하기보다는 아주 그냥 일본 천황폐하 하면서 친일을 다카키 마사오 씨에 이어서 친일 활동 아주 활발하게 좀 펼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떵떵 대리고 아주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게 이뿐만이 아니라 그 스케미츠 타케오라고 아시는지, 그 신교코 회장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합니다. 요새 그 왕자의 난인가 형제의 난인가 모르겠는데 이제 롯데그룹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여기 신교코 회장이 뭐 친일파였는데 뭐 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또 친일적인 부분에서 분석하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왔던 게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교코 회장의 장남은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둘 다 형은 일본인, 형은 제일교포, 동생은 일본인이랑 뭐 결혼하면서 뭔가 신교코 회장의 친일과 뭔가 이런 집안이 되게 일본풍이다, 일본스럽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이 신교코 회장. 근데 신교코 회장이 친일을 실제로 했나요? 아니다 기다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있어서.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저도 아직 정보를 모르겠고 네. 판단하기 좀 그런 것 같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의 역사가 이제 뭐 사실 친일 청산이 안 돼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엉망이 됐다는 건 다들 이제 사실 웬만한 사람들 아는 얘기인데요. 그쵸. 근데 이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유럽과 비교해봤을 때, 유럽의 나라들은 이 소위 보수라는 집단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정치 세력 혹은 자본가 집단. 사실은 유럽은 이게 비슷해요. 일치하고 있어요. 즉 보수 정치 세력과 자본가 계급이 거의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자본가 계급이 보수 세력을 형성하고 그게 이제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바로 이제 보수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양자가 일치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일치하지는 않아요. 즉 자본가 집단이 정치 권력 보수를 형성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한국은 사실은. 그럼 어떤 모습인가요? 보통 사실은 자본가들이 다 보석이. 한국은 자본가들이 두 가지로 구분되잖아요. 매판 자본가와 그다음 민족 자본가로 구분되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족 자본가 거의 없던데 초창기에는 있었고요. 사실 네. 저는 그 이병철, 정주영, 김우중 회장 정도는 민족 자본가로 초창기에는 대재벌이 되기 전까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생각해요. 그 현대. 현대, 삼성, 대우 음. 시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매판 자본가냐 민족 자본가냐 구분하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적산불화로 성장한 쪽은 대체로 일제 재산을 받아가지고 미군정한테 빌붙어서 성장한 쪽 매판 자본가들이 미국이 키운. 네네. 그리고
정주영이나 김주영, 정주영, 이병철, 김우중 회장 같이 적산불화가 아닌 약간 자력으로 그래도 사업을 일궈낸 사람들은 약간 민족 자본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한국에서는 이제 이 자본가가 민족 자본가가 성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 그룹이 성장을 해서 정권을 형성한 게 아니고 정치 세력을 만든 게 아니고 정치 세력 자체가 이식이 돼요. 넘어와요. 어느 쪽에서 넘어냐면 친일파 쪽에서. 네. 친일파가 친미파로 변신하면서 미국에 붙어가지고 보수 정치 세력이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자본가와 사실 굉장히 갈등 관계에 놓여요. 이 사람들이. 유럽처럼 이게 이코르가 되는 게 아니고 네. 갈등 관계에 놓이죠. 그래서 유명하죠. 이병철 회장이 그 누구야 박정희 싫어하는 건 유명하죠.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정주영 회장이 또 전두환 되게 싫어했고 어쨌든 정치 권력을 좀 싫어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민족 자본가 경향이 있는 자본가들은. 그래서 한국은 유럽하고 다른 점이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가 집단과 보수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유럽은 일치하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특징이죠. 오히려 한국은 누가 그러면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자본가 집단이냐 아니면 이 매판 정치 세력이냐 할 때 이제 정치 집단이에요. 보수 정치 집단. 얘들이 자본가들을 뭐 성장하게도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망하게도 하고 지네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제 휘둘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감이 있어요. 네네. 기업가들이. 그래서 이제 한마디씩 하죠. 틈나면 이제 욕한단 말이에요. 정치권을. 그리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줬던 게 정주영 회장의 대선 출마죠. 열받은 거죠. 야, 이 새끼들 니네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내가 할래 차라리. 이런 식으로 도전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희 회장도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뭐 한국은 뭐는 인류고 저 정치는 삼류다. 외국 나가서 그래서 난리 났었죠. 사과하라 뭐하라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기업은 뭐 이루고 뭐 하여튼 뭐 어떻게 했는데 삼류는 하여튼 정치는 삼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들을 사실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래서 한국은 이 두 집단이 하나로 이렇게 힘을 합칠 때는 합쳐서 짝짝꿍이 돼서 어떤 탄압이나 착취 같은 걸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갈등한단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본가 집단은 대체로 남북 화해를 사실 원하는 쪽이 많고 왜냐하면 네. 지금 동아시아 경제권이 열리는 상황이고 네네. 러시아 중국으로 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자본가 그룹은 오히려 남북 화해를 약간 원하는 오이사조치 해제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쪽이라면 이 보수 정치 집단은 자본가 기급의 이유는 상관 안 해요. 자기들이 돈만 뜯으면 돼요. 안 망해서.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열어주지 않잖아요. 여기서도 알력 관계가 또 있어요. 갈등 관계가. 이게 이제 한국의 특징이 된 거고 아주 기형적인 나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은 유럽의 보수. 이제 자본가가 이제 유럽 보수라고 했으니까 뭐 같게 봐도 되는데 유럽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민족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애국주의 성향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자, 예를 들어 보면 프랑스의 보수의 원조라고도 불리는 네. 현대 보수의 원조라고 불리는 드골 같은 사람을 예를 들자면 이 드골이라는 사람이 그 뭐예요? 나치가 침공했을 때 프랑스를 네. 뭘 한 사람이죠? 레지스탕스 운동을 지도했던 아, 지도자 그런가요?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프랑스에 이제 무장 운동을 하잖아요. 나치에 저항하는 독립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장 투쟁을 벌였죠. 레지스탕스 운동. 그 지도자가 드골이에요. 근데 보수적인. 보수죠. 예, 그 보수적인 성향을 가졌죠. 자, 그래서 드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부터 생각한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식민지라고 간주한다면 훌륭하죠. 프랑스의 식민지 간주한다면 일단은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네. 독립운동가라면 기본적으로 민족주의자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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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우리는 친독일을 해야 돼. 친나치를 해야 돼. 이런 건 아니거든. 이 사람은 철저하게 레지스탕스를. 민족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프랑스의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다음에 애국자 맞습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일단 맞죠. 뭐 성향이 보수든 진보든 간에 식민지 상황이 된 나라를 이제 해방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골이 정권을 잡았을 때 프랑스를 해방시켰을 때 부역자들 친나치 했던 사람들을 싹 처단하잖아요. 네. 아주 뭐랄까 가혹하게 처단합니다. 가혹하게. 예를 들면 그 나치한테 몸을 판 여성들은
뭐 몸에다가 이제 창녀 뭐 이런 걸 써가지고 벌거벗겨서 시내를 끌고 다녀요. 사람들한테 다 보라고. 그리고 기자들도 거의 죽였고요. 친나치 기자들은. 그 다음에 뭐랄까 친나치는 안 했는데 입 다물고 있었던 기자들도 처벌했어요. 저항을 안 한. 나치 저항을 안 한 기자까지 처벌했어요. 그래서 강한 민족주의. 그 기자들이 뭐라고 이제 항변을 했죠. 우리는 그래도 친나치를 안 했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이제 드골이 한 말이 기자가 할 일이 뭐냐. 펜으로 적과 싸우는 거 아니냐. 그게 기자의 사명인데 니놈 새끼들은 나치 치하에서 비겁하게 한 것은 친나치를 한 거랑 똑같다. 그러니까 처벌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다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민족이 정화됐다 그럴까요? 그 시기에 그나마 나치 독일의 식민지가 됐을 때 그 상황을 정리를 해내요. 몇 년 안 됐지만. 근데 결국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유럽의 보수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자본가 집단과 경쟁을 하는 관계든가 물론 이제 자본가니까 노동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하는 성향은 있지만 네. 독일의 자본가 계급하고는 배타적이에요. 민족주의적이란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싸우려고 그러고 나 적어도 자기 민족성을 고수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식민지 상황이 처음 해방하려고 그러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주의 성향이 있고 애국주의 성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은 어때요? 우리 보수는 전혀 친일 정상이 되지 않아. 민족주의 경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혀 없죠. 민족주의는 있죠. 자기 민족이 일부시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주의. 친미, 친일 네. 이런 것을 하는 그러니까 얘들은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사실은 매국노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사대주의자. 민족주의라는 게 전혀 없어요. 매국노예요. 네. 그럼 애국주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라가 망하든 말든 상관 안 해요. 민족을 팔아먹는 게 애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노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매국노의 사대주의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으로서도 세계적으로 희귀한 놈들이죠. 우리나라에 보수는 없다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정통 보수는 없는 거예요. 정통 보수가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은 오로지 기회주의자들, 꼴통. 그다음에 매국노들, 네. 그다음에 사대주의자들, 네, 이 네. 정신병자들만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은 비극적 상황이라는 거죠. 식민지가 해방됐을 때 친일 청산을 못했을 때, 너무 심각.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짧은 기간 점령 것도 그렇게 가혹하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나치 잔재를 청산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네. 한국은 36년 식민지였는데 그걸 청산 못하고 이놈들이 다시 정권을 잡고 보수 정치 세력을 형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우리나라 자본가 집단도 민족 자본가가 다 죽고 그놈아 민족 자본가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도 매판 자본화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이 꼴이 된 거죠. 삼성처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자본가가 주도한 나라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태까지. 철저하게 미국과 미국에 종속돼 있는 이 보수 꼴통 정치 집단이 주도하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본가 그룹도 엉망이 됐고 자본 계급도 또 뭐 다른 쪽도 뭐 문화 전반이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일제 잔재가 뭐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또 한국인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클 것 같아요. 친일 청산이 되지 않은데 친일파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우리 일반 민중들에게 좀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좀 주고 있을까요?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그거죠. 패배주의, 그런 무력감. 허무주의 이런 걸 유발하는 게 제일 크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정의가 실현된 적이 없다. 맞습니다. 조선 시대 이후로는 정의가 실현된 적이 없다 이렇게 그 얘기해서 연설. 그 유명한 영상인데요. 네, 근데 이제 일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제 조선 시대까지 한 건 너무 길다. 일제 시대 때부터로 바꿔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자 어쨌든 짧게 잡아도 최소한 한국에서 정의가 실현된 적은 없어요. 일제 시대 이후에.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 우리 민족 자체가 인과응보를 믿는 민족이거든요. 네. 네, 인과응보를 믿어요. 그 사람이 반드시 이제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고 네. 옳은 일을 하면 보상을 받게 돼 있고 정의가 이긴다는 걸 믿는 민족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옛날 그 설화, 이제 우리 민족이 좋아했던 이야기를 보면 다 인과응보거든요.
맞습니다. 그쵸. 권선징악. 예, 권선징악. 권선징악 그렇죠. 춘향전 보면 누가 이겨요? 춘향 그 변사또가 이겨요? 아니요. 춘향이 이기잖아요. 도련님이 이기죠. 도련님 이기죠. 그다음에 뭐 홍길동도 누가 이기고 길동이가. 길동이가 뭐 이제 나라를 뺏지 못해도 율동은 만들어서 독립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의 정서는 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 정의 실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집요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한민족인데 문제는 이 정의가 일제시대 이후에 실현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걱정했던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이 정의가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 싸우죠. 싸우고 이거 신념을 가진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출마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는 걸 보여. 나 같은 사람이 이기는 걸 보여줘야 된다. 한 번이라도. 맞아. 그래서 이제 결국 돌아가신 건데 그런 도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근데 한국에서 적어도 일제시대 이후 지금부터 지금까지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던 몇 년이에요.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100년 넘죠. 일제 1910년부터 일제 36년에다가 네. 지금 해방 이후 70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1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정의가 이기지 못했단 말이에요. 정의가 실현되는 걸 못 봤어요, 사람들이. 악이 심판받는 걸 못 봤어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 이런 말만 듣고 있었어요. 부모님. 계란으로 발치기만 네. 봤지. 그러니까 야 그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저 나쁜 새끼들은 언젠간 벌 받을 거야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는데 벌을 안 받아요. 네. 근데 사실 내면적으로 벌 받고 있거든요.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다 미쳐 있잖아요. 골이 네. 비어 있죠. 네. 그러니까 벌을 사실 받고 있는데 그건 잘 안 보이니까 겉으로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맞아요. 그 벌을 안 받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오히려 네. 떵떵거리고 돈 많고 한국의 모든 어떤 부와 권력을 다 잡고 있고 지금도 큰 소리 치고 살고 있고 네. 헛소리 찍찍해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패배주의에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너무 불평등하고. 안 되는 거 아니야? 정의의 실현이라는 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그냥 우리의 꿈과 동화 속 희망과 이야기? 당위성이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 말자. 뭐 계란으로 발치기, 모난돌이 정망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만두자. 포기하는 거죠. 미래를. 자, 이게 저는 이 친일파가 득세한 가장 큰 심리적 악영향이다라고 생각해요.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신하게 됐다. 네. 희망을 포기하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슬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일제 시대 때부터 유지된 이 뭐랄까요 사상의 자유에 대한 억압, 즉 색깔론. 네. 색깔론의 원조는 일제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독립운동에서도 네, 독립운동가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라 불렀죠? 공비라고 불렀잖아요. 빨갱이. 공산비적. 그래서 공비. 그래가지고 사실 독립운동가들을 공비라고 하면서 빨갱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색깔 공세를 폈던 최초의 시발점이 일제입니다. 정말 시발점이네. 네, 일본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인가 뭐 이런 걸 만든 게 네, 국가보안법의 원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대로 100년이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또 100년. 100년 동안.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은 항상 죽었죠. 벌 받고. 빨갱이로 몰리거나 종북으로 몰려서 죽거나 고통을 받았어요. 네. 이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을 처벌하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을 불허하는 분위기 이게 이제 우리 한국인들한테 어떤 심리를 심어줬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참아야 된다.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말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분위기가 뭐냐면 말하면 혼나는 분위기예요. 그 나대지마 이런 아, 말이 유행어인 그렇죠. 것도 중고등학교에서 질문도 못하게. 네, 질문도 질문도 못하게 못하고. 하고. 그냥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내려온 이 악영향이 그대로 이제 한국 사회에 퍼져서 이렇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유럽만 해도 학급에서 이렇게 선생님 무슨 얘기를 했는데 하나 조그만 학생이 손 들고 반대 토론을 해요. 반대 의견 얘기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유럽에서는? 선생님이 좋아해요. 토론을 할 거. 좋아해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칭찬해줘요. 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나라들이다 보니까 장려가 돼요. 그런
의견 개진이. 근데 우리나라 어때요? 어린 놈의 자식이. 선생님한테 함부로 야, 밑줄이나 그거 시험에 안 나와. 공부나 학생이 본분이 공부인데 맞아. 우리나라는 애들이 그런 얘기하면 버릇없다 그러고 나이 어린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나이 어린 놈이 그런다 그러고 여자가 얘기하면 여자가 그런다 그러고 하여튼 이유가 다 있어요. 학생들이 하면 공부 안 하고선 함부로 데모한다 그러고 노동자들이 하면 일 안 하고선 파업한다 그러고 하여튼 뭐 이유가 다 있죠. 그러니까 의견 개진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거를 불온시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죠. 그래서 제가 저희 은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은사님도 이제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 있잖아요. 네. 익숙해 있으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이제 리포트를 쓰라고 이제 교수들이 할 때 리포트를 쓴단 말이에요. 그럼 교수들이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너 문제가 뭐 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왜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안 쓰냐 리포트를. 근데 이제 어그레시브라는 말이 공격적이다 이렇게 번역이 네. 보통 되는데 미국에서 쓰는 용법은 공격적이라는 편이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자기 의견을 쫙 표현하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미국 교수들이 요구했던 건 그거예요. 네 의견을 좀 얘기해라. 남의 얘기 이렇게 누가 이런 얘기했고 누가 이런 얘기했고만 써놓지 말고 네 의견을 좀 얘기해라. 네 의견은 왜 없냐. 근데 그거를 지적받는데 고쳐지지가 않더래 잘. 한국에서 너무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기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시간이 무척 많이 걸렸다는 얘기를 하셔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교수들이 그런 제자를 제일 좋아한대요. 덤비는 제자들. 막 반대 의견 얘기하고 스승의 이론을 비판하는 제자를 참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제자를 잘 키웠구나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역시 사상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기에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적어도 자기는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자기의 이론을 막 까는 제자들한테 학점을 잘 주고 그랬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A뿔 받고 그런 게 이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 얘기는 내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자기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덤빌 때 기분이 오히려 좋았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근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게 습관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아이비리그에서 한국 학생을 기피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자기 얘기가 없고 자기 주관이 없어서. 무슨 문제를 물어보면 한국 학생들은 누군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 이렇게 얘기했고 막 나오는데 줄줄이 공을 많이 해서 교수들이 듣다 보면 짜증나죠. 아니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의견을 얘기해봐.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자기 의견은 없어요. 그래서 유명하대요 미국에서는. 한국 학생들 머저리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타임즈에 아시안 캔낫 싱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 적도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아시안이 거의 한국인입니다. 이 아시안 캔나 띵크를 자파니스가 만들었네요. 정말 문제. 자파니스로부터 시작돼서 100년간 유지되는 국보법이 네.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옛날에는 손으로 하는 경제였잖아요. 네. 그죠? 네. 쉽게 얘기하면 채찍으로 때려도 돌아가는 경제예요. 네. 그거는 신발 만들어. 네. 못 만들어? 그럼 월급 깎을 거야. 내쫓을 거야. 한번 돌아가는 경제예요. 네네. 자 여기까지 경제 성장을 우리가 그걸 갖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네. 앞으로도 그걸로 돼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게 지금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경제는 IT 경제고 네. 지식 경제고 네. 창의 경제고 네. 이런 쪽에서 우리가 승부를 못 보면 우리 경제는 망한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애플 같은 걸 만들어내든가 네. 아이폰 같은 거 정말 창의적인 어떤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다든가 아이폰.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기획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람들을 창의성을 억누르고 말을 못하게 해서 머저리로 만들고 베끼는 것만 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갤럭시는 만드는데 갤럭시. 그러니까 아이폰 만드니까 뺏겨서 갤럭시를 만들어.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이 이상은 못하는. 근데 중국이 이걸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뭐 뉴스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스마트폰 회사들이 거의 지금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삼성 얼마 안 남았어요. 제가 볼 땐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화웨이 걸 얻어왔는데 좋더라고요. 폰이 굉장히 좋아요. 애플 거랑 비슷하게 생기고 성능도 우수하고. 그리고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게 중국은 기초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주선도 우린 쏘는 기초가 없죠. 우주선도 쏘는 나라예요. 중국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맞아. 우주선 쏘는 나라잖아요. 그럼 기초과학이 있다는 얘기고 기초과학이 있으면 남의 걸 베끼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소화해서 자기네 걸 만들기 시작해요. 응용하고. 그 단계에 지금 올라선 거예요. 중국은 어느 정도. 그렇구나. 근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이 부족하고 창의성이 없다 보니까 베끼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에서 창조 경제
뭐 미래로 나가는 경제 가능합니까? 이런 인력을 가지고 안 돼요. 그럼 이제 훌륭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인력은 나올 수 없어요, 한국에서. 왜? 사상의저가 없는데 100년 동안 없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런 인력 풀이 나오고 인간들이 만들어집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더 이상 발전할 수 발전 가능성이 없는 없는. 한계에 봉착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빨리. 그래서 한국 사회 분위기도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은 분위기. 어릴 때부터. 그니까요. 네, 그렇게 돼야 이제 비로소 한국 경제가 창조 경제로 돼야 하겠죠. 우리 민족이 우수한 민족이니까. 참 이게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왜 그 당시 친일청산이 안 됐을까? 왜 친일청산 안 됐을까라는 정말 이 원망과 분노가 더 차오르는 것 같은데 지금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맞는 친일청산이 있다면 좀 어떤 방법일지 좀 제시를 해주신다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친일청산을 못했던 것은 우리 민족이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었죠.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친일파는 한 줌도 안 됐고 독립이 됐을 때는 애국자들이 훨씬 많았죠. 네네. 독립운동가와 또 민중들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국가도 만들었잖아요. 사실 여우정 선생의 건준이 거의 국가를 접수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한국을. 네. 근데 그거를 미국이 들어와서 다 부순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일청산이 안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이라는 외세입니다. 외세를 몰아내면은 근데 다행인 것은 지금 미국이 이제 쪽박을 찼다는 거죠. 버틸 힘이 없죠. 애들도 이제. 애들이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죠. 망조가 들어서 네. 뭐 미국 학자들도 다 인정하듯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망하는 망하는. 제국이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거의 힘을 못 써요. 아시다시피 2000년대 들어와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치면서 기어 들어갔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아프가니스탄 다시 탈레반이 장악했고요. 네네. 이라크는 지금 친이란 정부가 들어섰어요. 그럼 미국이 들어가서 피 흘리면서 싸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막대한 돈을 쏟아부으면서 수많은 병사들을 희생시켜가면서 한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까? 못했죠. 전혀 달성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중동에서 완전히 실패했잖아요, 미국이. 네. 그럼 딴 데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딴 데서도 안 되죠. 이 중동에서조차 안 됐는데 게릴라들도 못 이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한 나라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경제력이 막강하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흔히 사실은요 달러 체계가 이게 그 금태환을 폐지한 때부터 사실은 경제적으로 미국은 끝난 거였어요. 금태환을 폐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달러를 찍을 때 그만큼 금으로 준비하잖아요 원래는. 아, 네네네. 그래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이제 최악의 경우에 이 달러를 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화폐가 발생하게 된 이제 원인 자체가 네. 처음에는 교환을 그냥 했잖아요 시장에서 네네네. 물물 교환을.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러려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화폐 기능을 하는 것도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쓴 게 금화, 은화 이런 거잖아요. 근데 금화, 은화를 쓰자니 이게 너무 무겁고 이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이로. 종이를 찍은 거예요. 네. 아무런 가치가 없죠 사실 종이는. 종이를 찍는 대신에 그걸 금으로 보관하게 돼 있었어요. 그걸 이제 없앤 그게 이제 거군요. 금태환 정책인데 그거를 원래는 하고선 찍어요 다 은행들이 금 보유를 하면서 옛날에 찍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유럽도 어느 정도는 어겼어도 그래도 금을 보유한 만큼만 찍어요. 네. 그게 이제 정석이죠. 왜냐하면 화폐를 그 이상 찍으면 이게 금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화폐 가치가 없거든요. 종이 조각이거든요. 전혀 없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면 달러가 금으로 교환이 안 된다 더 이상. 그러면 달러 가치가 있어요? 없죠.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달러 가치가 확 하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금태환 제도를 원래 폐지하면 안 되는데 미국이 폐지합니다. 왜 폐지하냐면 석유를 살 때 달러로만 결제하라고 강요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쳐들어갔어. 쳐들어서 그 나라를 뒤집어요. 뒤집어놓고. 다 죽여요. 그러니까 겁이 나서 다들 미국의 군사력 때문에 겁이 나서 달러를 쓴단 말이에요. 석유 결제, 그 외환 결제, 네. 달러를 쓰게 돼. 기축 통화가 된 거죠. 네네. 그 뒷받침이 군사력이었다는 사실은. 그래서 그 사실 후세인이 그 침공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석유를 때문에. 이제 달러를 안 받겠다, 네. 안 받겠다, 다른 돈도 받겠다 하는 얘기를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이제 이쪽에 많다고 저는 보는데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 달러로 결제하는 걸 안 하겠다. 우리는 이제 유로를 받겠다 한 나라가 북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1순위는. 그러니까 원래 미국을
심기를 긁는 그러니까 미국의 화를 돋구는 짓을 제일 먼저 하는 나라는 다 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계 최초로 선언했어요. 사실은 미국 달러 안 받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쳐들어가야 되잖아 원래. 못 쳐들어. 근데 못 쳐들어갔어요 90년대. 그러니까 후세인이 못 쳐들어가네 나도 해봐 했는데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후세인 죽었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 뒤에 이제 뭐 나라들이 힘을 받은 나라들이 이란 같은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이 달러 말고 딴 것도 받겠다. 뭐 이렇게 선언을 하기 시작했고 나라 늘어났죠 이제 막을 수 없는 지경으로. 옛날 같으면 미국이 그걸 다 쳐들어가서 죽여야 되는데 쳐들어갈 수 없는 거죠. 시한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네, 어디 이란도 못 쳐들어가나. 쳐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살짝 막 간보다가 우크라이나에서 깨졌죠. 이러니까 못 쳐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아예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브릭스 같은 거 만들고 네. 그런 나라들끼리는 달러로 결제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달러 가치가 어때요? 국제적으로 지금 계속 완전 하락했네. 완전 하락하죠. 그리고 사실 어느 국가든지 달러를 적게 보유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가능하면 버리려고 그래요. 미국이 망해가는 게 보이니까. 좋네요. 네. 그렇게 망해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나가면은 그게 나름의 친일 청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국에 대한 간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사실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 정말로 한국을 아주 자세한 것까지 다 주물럭거렸다면 지금은 힘이 좀 딸려요. 열심히 하려고 해보지만 힘이 좀 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청산할 기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친일파들을 감싸고 보호해주는 힘이 약해진 이때가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국이 한국에서 군사력을 못 쓴단 말이에요. 이제 네. 전쟁을 도발하지 네, 않는 네. 한은. 그러니까 광주로서 그게 끝났거든요. 네, 그쵸. 군사력 동원이. 그래서 제가 그 분단 트라우마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그런 거죠. 지금은 정면으로 용감하게 맞서 싸워도 된다. 물론 처벌받고 감옥도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그렇다면 청산이 된다 이거는. 어느 정도 열심히 싸우면 이제 그래서 누구랑 열심히 싸우면 되나요? 정권. 아, 그러니까 정권과.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과 그러니까 한국 극우 보수 세력이 사용하는 이 색깔론이라든가 아니면 종북 공세 같은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서 열심히 싸우면 그걸 백업해 줄 수 있는 힘이 지금 너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점에는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과제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은 나가요. 좀 있으면 힘들어서. 네. 이제 자기 나라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미국이. 그래서 오래 못 버티는 건 분명하고 발을 뺄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그걸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이 친일 세력, 극우 보수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싸움을 해야 되고 그 핵심 열쇠고리는 바로 얘네들이 색깔론이나 종북몰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지뢰 폭발 같은 거 이런 네. 거에 유축되지 말고 맞서 싸워야 되고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친일 청산 골든 타임이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좋은 기회가 네, 오네요. 좋은 저희에게. 기회가. 향후 몇 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골든타임. 생각해요. 이 골든타임 놓치면 안 돼. 우리 골든타임 놓쳐서 참 많은 맞아요. 비극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번 골든타임을 또 놓치면 또 엄청난 허무감, 패배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극우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친일파의 그 후손들, 후예들인데 네.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미안함과 합리화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그래서 이 청산 방법에 대해서 조금 나뉘어야 되지 않을까. 이 후손들에 대한 청산을 후손들 중에서 반성한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연자제라는 건 적용될 수 당연히 없는 그런 걸 거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저는 말씀해 주셨지. 저는 박정희가 친일했다고 그 자식들을 뭐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만 반성을 안 하니까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합리화를 네, 하는, 하니까 문제가 하는 되는 이제 거죠. 그런 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일단은 치료가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네.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하고 한 번 합리화하면 두세 번 더 나빠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가 없어지거든요. 자기 세계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는 걷잡을 수 없어요, 정말. 네. 좋아지는 거는 오래 걸리는데 왜 그럴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나빠지는 짓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나빠지는 짓을 하면 자기 혐오가 생깁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뭐 이미 내가 그런 짓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막 살아요. 거의 자기 학대를 하면서. 그 박하사탕 혹시 보셨어요? 영화? 박하사탕을 보시면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원래는 되게 야학 교사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좋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광주에 강제로 동원된 겁니다. 광주에. 그래서 거기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총을 쐈는데 여고생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당연히 반성을 하고 미안해하죠. 근데 그거를 내놓고서는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심리치료 같은 걸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갖게 된 심리가 이거죠. 나 같은 놈은 이제 좋은 사람들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찰이 돼요. 그렇게 미워하던 경찰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경찰이 돼서 고문을 시작해요. 또 처음에 안 하려고 그러는데 고문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고문 피해자가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용변을 받거든요. 그게 손에 묻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씻고 나중에 대사에서 내 손은 더 이상 지워질 수 없다, 깨끗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실수였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 점점 이제 정신이 황폐화되면서 막 술 먹으면 개가 되고 골이 비어가고 있는 자기 혐오죠. 자기 혐오. 그리고 이제 그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이 사람이 이제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손 씻고 이제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자기한테 이렇게 딱 이래요.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심리가 형성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급격하게 나빠져요. 진짜. 급격하게. 그래서 이 사람도 계속 나빠지거든요 상태가. 그러다가 한계점에 도착했을 때 그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철길에 서서 나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 설경구. 그러니까 박하사탕 유명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설경구가 원했던 건 그거죠. 광주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파괴하기 시작했던 즉 자기가 죄를 짓기 전, 자기 혐오에 빠지기 전에 깨끗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나 돌아갈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저는 이 죄의식과 그 죄의식이 유발하는 자기 혐오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설경구는 매우 착한 사람이 그렇게 된 거고 얘들은 조금 나쁜 애들이 원래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이 더 나빠진 경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경구보다 더 훨씬 극악하고 더 극악하네요. 정신이 나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술 먹으면 항상 개가 되는 거고요. 술 먹으면 항상 성추행을 하는 거고 너무 무서워요. 미쳐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얘들 아마 거울에서 자기 보면 막 화날걸요. 설경구는 이 정도였다면 쌍으로. 얘들은 막 쌍으로 하고 막 기관총 쏘고 그럴걸. 너무 화가 나서 아니면 거울을 다 가려놨을지도 몰라요 집에. 그런 심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한 번 짓으면 빨리 반성해야 돼요. 그렇구나. 한 번 짓거나 두 번 짓을 때 빨리 반성하고 나와야지 그걸 놔두면 자기 파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그걸 학대. 놔두면 이제 자기 뇌가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죠. 자기 학대와 자기 파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극한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료는 안 되고 결국 이제 사회가 바뀌었을 때 극한 상황까지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너희들은 합리화도 안 되고 더 이상 끝났어 하면 이제 선택하겠죠. 설경구처럼 다시 돌아갈래 하든 아니면은 뭐 그때 정신을 차려서 하든 아니면 병원에 입원할게요 이러든 나오겠죠. 그러네요. 그때 해결되는 문제겠죠. 참 모든 문제의 원인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항상 다른 주제여도 명확한 것 같아요. 모든 거의 원인은 어쨌든 뭐 친일파도 있고 하여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만든 거고 미국이 만든 거고 지금 해결은 정권과 두려워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라는 거는 어떤 주제든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 말씀을 따르면은 지금은 친일 청산을 하는 것이 뭐 극우 보수 세력, 우리 정권의 종북 공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설 타임이고 지금이 친일 청산을 할 수 있는 바로 골든 타임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연자제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반성한 친일파의 후손들이 아닌 반성하지 못하고 아직도 활개를 치고 날뛰고 있는 뭐 김무성, 박근영, 이 롯데 이런 사람들에게 한마디를 좀 해보자면 돌아가면서 우리 남이부터. 저는 이 지금 반성하지 않고 사는 이 친일파 후손들은 이렇게 자기 삶을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사과하시고 용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입원 치료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번 치료를 네, 그 일시적인 상담으로 치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장기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저도 그냥 돌아가시든지 입원하시든지 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 멘트를 하라고 돼 있는데 뭐 할 게 있나요? 너무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은 친일청산의 골든타임이라는 거, 골든타임 어떤 뜻인지 다들 아시죠? 이 시기 놓치면요 우리 또다시 허무주의,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우리 지금 패배주의에 빠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이 수렁에서 건져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정의가 바로 서는 거 우리가 1년, 2년 지나기 전에 봐봅시다.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로 투쟁? 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고민 이슈가 아니고 시사 이슈 여기 이슈 10일의 일부 방송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